삼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20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8일 월요일, 19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거고요. 제가 최근 방송에서 뉴욕 증시,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쓸 카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과연 쓸 카드가 많은 미국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8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 나온 이야기는요. 여전히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빅스텝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거죠. 그리고 하다 19일 화요일은요. 지금 글로벌에 배치된 악재들을 전부 무시하듯이 다우지수와 S&P 500과 나스닥은 크게 상승 마감합니다. 이번 주에 세계은행과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부채 증가를 걱정하는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자기 길을 갑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언제랑 똑같냐 하면은요. 2019년 요맘때와 똑같습니다. 제가 2018년 연말에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019년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예상하고 있는다. 이런 전망이 나왔을 때 제가 2019년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던져놓고 계속 경제 상황을 체크했는데 2019년 4월달 요맘때 지금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멘트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쓸 카드가 많은 미국은 자기 길을 간다. IMF와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부채가 증가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가장 걱정하는 건 누구냐 하면 국제 유가였다. 이 멘트였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도 제가 똑같이 멘트를 할 겁니다. 왜냐?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다운되니까 국제 유가가 하락했거든요. 유일하게 뉴욕 증시만, 뉴욕 주식시장만 견고합니다. 자, 이슈를 보면은요. 4월 22일까지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4월 22일 이후부터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일요일 날 이번 주 증시를 예상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이 굉장히 강력해질 것이다. 뭐 예를 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전쟁, 특히 돈바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지에서 지금 전투가 집중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연준 의원들도 블랙아웃 전에 강력한 발언들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우선 비둘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5월달 50bp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잖아요. 물론 이 양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50bp 금리 인상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난 건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 정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저 비둘기 성향을 갖고 있는 저 양반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저거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매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요. 이제 대놓고 75bp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5월 달에 연준에서 75bp 금리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죠. 한 번에 50bp보다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런데 75bp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목에 칼이 들어도 75bp는 안 할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너무 심한데? 그러면 75bp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양반의 발언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2.94%까지 올라갑니다. 2018년 1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2019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지수는 101을 돌파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론 IMF와 세계은행에서 이 글로벌 경제를 우려하는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해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호재보다는 사실 악재가 더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뭐 때문에 저렇게 미국 19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 실적이 겁나 좋아서? 근데 의외로 크닥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방송에서 그 말씀드린 그 멘트들을 생각해 보면 한 2018년, 2019년 그때는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기업 실적에서요.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1분기 주당 순이익이요. 전년 동기 대비 뭐 24%예요. 25%예요. 이렇게 두 자릿수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가짠죠. 그리고 19일 뉴욕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넷플릭스 같은 경우, 로카드 마틴 같은 경우도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했거든요. 그리고 어닝 시즌에 포문을 열었던 은행주들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월 19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이렇게 굳이 나스닥이 2%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었던 장이었죠. 그런데 왜 올라갔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관점의 차이거든요. 어떤 종목이 올랐을 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시장은 그 종목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이유를 찾아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 생각의 관점이 여러분의 주식 투자의 모든 거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제가 예전에 작전도 해봤고, 제가 세력주도 매매해봤고,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세력들과 같이 세력 매매를 해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마인드로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주식 고수한테 주식을 배우면서 완전히 제 머리에 각인이 된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종목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달아둔 거예요. 자, 19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여러분 왜 올랐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방송을 스톱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욕 증시가 19일 올랐대. 기사를 봤더니 지금 뉴욕 증시는 뭐 50bp 금리 인상 이야기가 있고 기업 실적 시즌이고 뭐 이 정도인데 솔직히 여러분 그 제가 참조하고 있는 기사가 연합뉴스라고 했잖아요. 연합뉴스에서 나온 19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면 왜 올랐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왜? 모르거든요.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없는 거죠. 19일 뉴욕 증시가 올라간 이유는요.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연장 결정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 내용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있지 이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올라갔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연장을 조 바이든 정부에서 했는데 법원에서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으로서 뭔가 이렇게 억압될 것 같았던 그 불편함이 해지가 된 거잖아요. 자유롭게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것 같고 막 여기저기 여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기대감이 19일 날 뉴욕 증시를 상승시킨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뉘앙스로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찮은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시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큰 시황 속에서 잠깐 어떤 반등의 그 흐름을 타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빌미를 작용하죠. 하다 안 되면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가 매수 유입했다는 얘기는 한번 써먹었거든요. 그러니까 19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왜 상승했느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연장 결정이 무효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큰 호재입니까? 물론 악재는 아니에요, 여러분. 악재는 아닌데 지금 시장에 배치되어 있는 악재에 비해서는 굉장히 하찮은 호재죠. 그만큼 뉴욕 증시는 견고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로리다 연방법원에서 이 결과를 보고 이날 항공주가 상승을 했어요. 자, 국제 유가는요, 세계은행과 IMF에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니까 움찔해서 WTI 기준으로 5.2%씩이나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앞으로 더 하락할 거예요. 지금 국제 유가가 하락한 이유를 좀 점검해 보면 첫 번째, 세계은행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IMF에서 글로벌 부채를 걱정하고 그러면 경제가 둔화되겠네. 그러면 유가의 수요가 감소하겠네. 수요 감소 우려감으로 하락한 거고 여기에 플러스 지금 중국이 봉쇄되어 있잖아요. 중국 상하이가 봉쇄되어 있는데 여러분 5월 초가 노동절로 굉장히 중국에서 큰 연휴입니다. 그런데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이동 자제령이 내려졌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 국민들이 이동을 좀 덜하고 그러면 뭔가 경기가 위축될 것 같은 우려감.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 국제 유가 수요가 둔화될 거라는 걱정 때문에 유가가 하락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달러 강세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례장창 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시적인 세계 경제를 볼게요. IMF는요, 부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글로벌 국가들의 부채가 겁나게 늘었다. 특히 이 부채를 잘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민간 부문에서 부채가 증가했다. 신흥시장의 성장률이 앞으로 3년 동안 1.3%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채에 취약한 게 돈 많은 사람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IMF 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벌었어요. 그때 이자율이 막 제 기억력으로 막 24%, 25% 그랬단 말이에요. 부채가 늘어날수록 돈이 없는 사람이 힘듭니다. 민간 부채든 국가 부채든 부채가 많아지면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힘듭니다. 특히 IMF에서 걱정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과 남아프리카고요.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딱 집어서 미국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급격한 통화정책에 대해서 즉 급격한 긴축에 대해서 금융 부분의 부작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보고서 2019년에도 비스무리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국은 금리 인상은 얼어 죽을 2019년에 금리를 인하하게까지 됩니다. 물론 잘 버텨요, 웬만큼은. 그런데 뉴욕 증시, 미국 경제도 어느 정도까지만 버티지 거길 넘어가면 지네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요. IMF에서 부채를 걱정했다면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걱정하는 곳인데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특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에 발표했던 4.1%에서 3.2%로 하향 조정합니다. 그런데 IMF에서 부채를 걱정하면서 그 이유로 뽑은 게 뭐냐면 코로나19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각 나라에서 재정 적자를 늘리면서 부양책을 썼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영업자들이 영업 제한하니까 임대료 내야 되고 인건비 줘야 되고 재료비 사야 되고 가게 손님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IMF에서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IMF와 세계은행 이 두 곳의 이야기, 즉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보면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국가들의 빚은 늘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앞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이 더뎌진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채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 스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 시간 가치를 더해서 이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부채 증가보다 더 빠른 경제 성장을 보여서 그 성장으로 인한 수익으로 부채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지금 부채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성장이 둔화된다. 그럼 여러분 어디가 취약하겠습니까? 물론 다 취약하죠. 그런데 특히 신흥국이 더 취약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증권사들이 국내 증권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이번 주 코스피 상단을 2,800으로 지난주보다 20포인트 높게 잡으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로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국이 만약에 경기 부양책을 쓰면 그거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다. 미국이 지금 50bp 하다 75bp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에 중국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부양책을 쓴다. 그럼 결국 쓴다는 게 금리 인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금리 인하하면 중국은 금리 인하하고 미국은 금리 인상하면 그 금리 차이로 신흥국에 있는 자금이 물밀듯이 빠져나갈 텐데 그래서 중국이 정말 금리를 인하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시장의 호재가 아니라 악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 4월 20일 중국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3개월째 지금 금리를 동결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중국이 왜 금리를 동결했을까요? 미국이 저렇게 미친 듯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자, 미국은요, 지금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당장 미국 내에서 50bp 금리 인상, 이 50bp 금리 인상을 만약에 5월 달에 실행한다면 1994년 이후 지금 처음이라고 하죠.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뉴욕 증시는 50bp 인하 얘기가 나와도 75bp 인하 이야기가 나와도 50bp씩 연달아 2번 이야기가 나와도 여전히 견고합니다. 실적은 예전보단 부진하지만 뭐 그래도 19일 화요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스크 쓰는 거 연장하는 게 무효됐다라는 법원 판결 때문에 항공주가 올라가서 증시가 상승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현재까지는 뉴욕 증시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요,
지금 미국도 여러분 부채가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근데 약간 생각이 틀린 게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경찰서 안 가거나 법원 안 가거나 그리고 비단지고 살면 인생 잘 사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이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은요.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부채는 축복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채가 많아도 화폐로 그 부채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채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미국이 만약에 50bp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지만 당장 미국 국민들 중에서 대출이 있는 국민들이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이미 3월 달에 연준은 25bp 금리 인상을 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는 잘 버티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 급등에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한국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 꽤 오래 남아도 언론에서 시장에서 이번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만 나와도 먼저 움직이는 게 뭡니까? 예금금리요? 아니요. 대출금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시그널이 계속 나오니까 모기지 금리 급등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전미주택건설업협회에서 발표하는 4월달 주택시장 지수가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했거든요. 7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냐?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빅스텝 금리 인상의 이런 움직임이 우선 미국의 건설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 건설업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신규 주택 판매, 기존 주택 판매 이렇게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주택 시장이 아니라 PMI 지표라든가 이런 지표에 영향을 줄 겁니다. 소매 판매 같은 지표에 영향을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가 잘 버티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주택시장 지표가 꺾이고 있다. 또 하나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 국제유가 가격을 최소한 $300는 보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상 최대 규모로 앞으로 6개월간 비축률을 방출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문제는 뭐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이게 지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돈바스 지역의 총 공격이 진행되면서 G7 국가들이 화상통화를 했고요. 전쟁이 굉장히 과격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승전결 중에 전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지금 잘 안 잡히고 있어요. 물론 4월 19일은 IMF와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움찔한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지금 분위기 추세로는 유가가 크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리비아도 원유 생산에 차질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여전히 감산 중인 오펙과 오펙 플러스 국가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돈맛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5월 달부터 겨우 쥐 오줌 만큼 하루에 40만 배럴만 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연연 잘 지키고 있지만 주택시장이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꺾이고 있고 꺾이지 않는 국제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뉴욕 증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요, 미국이 어떤 시즌입니까? 드라이브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 국제 유가를 전망했을 때 한
3월 달쯤 되면 어떤 보고서가 나오냐면 이제 미국이 드라이빙 시즌이 돼서 유가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국제 유가에서 수요 증가가 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올 때였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잊고 있었지만, 즉 지금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이고요. 미국은 이미 거의 지금 경제가 많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드라이빙 시즌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잘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그랬죠? 지금 상황이 2019년과 똑같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이냐? 글쎄요. 지금 너무 5월 달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너무 강력하게 지금 박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50bp 금리 인상을 후퇴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다음 주에 4월 마지막 주에 엄청난 거 악재 하나 터져줘야지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또 그렇게 악재가 터지면 증시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써봐야겠죠. 이제 블랙아웃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4월 말이 되면 주택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세계 경제라든가 IMF의 보고서를 무시했던 뉴욕 증시가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해서는 이제 살짝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뉴욕 주식 시장이 저는 일단은 냉정하게 금리 인상 50bp 금리 인상은 증시에 타격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미국이 진짜 50bp 금리 인상을 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5월 달에 한 25bp 정도만 금리 인상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특히 이렇게 5월 달 25bp를 응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 자체도 물론 인플레이션이 걱정이긴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황에서 쉽게 잡히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5월달 25bp를 저는 응원하지만 지금 분위기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조만간 끝나긴 하겠지만, 그리고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뉴욕 증시에서 얘네가 싸우는 게 문제입니까? 얘네 전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얘네가 전쟁하는 것 때문에 어떤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겠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5월 달에 25bp를 생각했었었는데 50bp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얘네가 하겠구나. 특히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75bp 얘기하는 거 보면서 얘네가 5월 달 50bp 하겠구나. 그러면 제가 5월 달 주식시장 별로 안 좋게 본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얘네가 5월 달에 50bp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5월 달에 금리를 결정을 하면요. 그러니까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정말 거기서 50bp 금리를 인상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중국을 쳐다봐야 됩니다. 중국이 얼마나 무너지는지를 쳐다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될 수 있냐 하면은요. 제가 지금 상황은 2019년 요맘때와 흡사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하면은요. 한 5월 중순 정도는 2016년 1월 달 증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어땠습니까? 2015년 12월 미국이 오랜만에 25bp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미국은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습니다라고 밝힙니다. 그러자 한 보름 정도 뒤에 열린 2016년 1월의 첫 번째 날 중국 증시에서 서킷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4번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했던 연준은 입 닥치고 겨우 12월 달에 한 번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이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 미국이 하락했구나. 미국이 많이 올랐네. 뭐 때문에 올랐는지, 일부러 올린 건지도 모릅니다. 저가 매수 타령도 이제 좀 애매모호하니까 저가 매수 타령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냉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불나방처럼 막 쫓아다녀요. 빠진 날은 어이쿠 빠졌네. 오른 날은 아이고 올랐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따라다니다가 불납이 되는 거예요. 불나방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요, 냉정하게 봤을 때 앞으로 다가올 충격이 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개인들은 어떻게 매매하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아마 찔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4월 19일 화요일 우리나라 증시 올랐잖아요. 크게 올랐잖아요. 1%대 이상 올랐잖아요. 어떤 종목들이 이끌었습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1% 가까이, 1% 이상씩만 올라갔잖아요. 아마 개인들은 그때 삼성전자 샀을걸요? 그러니까 개인들이요. 참 신기한 게 빠질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요. 오를 때는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올라간 게 반등을 한 건지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거를 안 봐요. 그리고 그거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얘기를 해줘도 사람은 어때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어떤 청취자님이 유튜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돈다방 미스리 같은 방송이 아직까지 구독자 수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확히 알아요. 그 이유를. 왜냐? 돈다방 미스리 누가 듣겠습니까? 주식하는 분들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주식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방송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제가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종목 게시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뭐 지 나름대로 뭐 고순이 뭐니 하여튼 지네들끼리 막 치고받고 거기다 막 글들을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을 종가에 빠졌어요. 그럼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찾아가다가 종목 게시판까지 들어가 봅니다. 그럼 여러분 제목에서 어떤 종목을 보십니까? 이거 뭐 내일 올린다. 이거 뭐 오늘 형님이 뭐 추가 매수했다. 이거 뭐 있다. 이런 식으로 제목들이 긍정적인 것만 클릭해서 보시지 않으십니까? 그게 투자자들의 본성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3,000포인트, 그러니까 3,300포인트 갔을 때도 이제 그때가 거의 끝 무렵이다. 안 된다. 3,000 깨질 거다. 3,000 깨질 때 2,900대 뭐라고 했습니까? 3,000포인트는 너무나 두꺼운 저항선에서 당분간 못 들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그 얘기를 듣고 투자에 조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들으신 분이 더 많으실 거요 아마? 불편해서?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정말 미스리의 말이 싫어하거든요. 제가 물론 이번 주에 2650포인트 깰 각오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수요일인데 2700포인트예요. 아, 미스리 못 맞췄네. 못 맞췄을까요? 뭐 굳이 남아있는 목요일, 금요일 아니어도 다음 주에 2650 안 갈까요?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들은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 증권회사에서 매도 보고서를 안 쓰는데요? 증권회사에서는 개인들이 돈 들고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거를 믿고 와서 계좌를 트고 돈을 넣고 매매를 해서 수수료가 나야지만 돈을 먹고 사는 회사인데 그런 증권사에 소속해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매도 보고서를 쓰면 누가 주식하겠습니까? 주식 계좌에 있던 돈도 빼서 은행에다 넣을 판인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물론 구독자 수가 늘면 좋죠. 그런데 저는 안 맞는 분들이 돈다방 미스리 듣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돈다방 미스리 오래 들어보신 분들은 제 꿈이 뭔지 아실 텐데 저는 제 스타일에 맞는 분들, 저와 같이 가실 분들만 오랫동안 같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구독자가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걱정해 주시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지만 저는 왜 구독자 수가 안 느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속상해요. 정말 안 좋은 얘기도 들어야 되거든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 주식시장 여전히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외인이요. 4월 달에만 3조 넘게 매도했고요. 올해 들어와서 9조 넘게 매도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는 달러 강세,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중국 경제 안 좋아지고, 신흥국 자금 유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윤석열 당선자 때문에 북한과 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외국인들은 계속 발을 뺄 것이다라고 미리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부터 벌써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외국인들만 이렇게 팔아 제끼느냐? 여러분, 기관은요, 올해 7조 8,100억 원을 매도했고요. 개인이 16조 3,280억 원을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4월 20일 수요일 날 개인들이 겁나 열심히 사가지고 2,700포인트 지키고 있습니다. 예. 참 불쌍한 중생들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시황 점검 잘 하시고요. 지금 뉴욕 증시는 웬만큼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고요. 호재는 굉장히 미약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우려가 4월 말까지는 버틸지언정 이 우려가 가시화될 때가 언제냐? 5월 달 미국이 50%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 뒤에 이제 진짜 미국의 빅스텝의 그 후폭풍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러분 잘 대응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